북한 전투기 2대가 저를 추격하고 있었고 그 중 한 대가 저에게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기체를 왼쪽으로 틀었지만 유도탄 미사일이 제 오른쪽 날개를 저격했습니다. 저는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결국에는 지금 자유대한민국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걸 보니 제 인생도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북한 최고 조종사에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왜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북한 전투기를 타고 탈북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듣기 전에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도연입니다. 북한에서는 중자 계급장을 달고 있었죠. 남한으로 치면 중령급 정도 되는 계급이었습니다. 29살에 그 계급을 달았으니까 북한 공군 역사상 최연소 기록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하늘의 보배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우쭐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계 만지는 걸 좋아했거든요. 라디오를 뜯어서 다시 조립하고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고 그런 걸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16살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봤어요. 평양 순안공항 근처를 지나가다가 하늘 위로 떠오르는 전투기를 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거다. 저게 내가 탈 거야. 그때부터 저는 조종사가 되기 위해 모든 걸 걸었습니다. 공군 비행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당 충성 교육도 열심히 받았고 체력 훈련도 미친 듯이 했죠. 밤마다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교실을 외우고 아침이면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게 전부 거짓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으니까요. 19살에 비행학교에 들어갔고 22살에 처음으로 미그 전투기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그날의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륙하면서 몸이 뒤로 밀리는 그 압박감,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서 보이는 푸른 하늘, 그리고 제 손끝 하나로 수십 톤짜리 철덩어리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짜릿함. 이게 자유구나.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늘 위에서만큼은 제가 자유롭다고 느꼈어요. 땅에서는 당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상급자의 명령을 들어야 하고 매일 아침 충성 맹세를 외워야 했지만 하늘 위에서만큼은 온전히 제 것 같았거든요. 25살이 되던 해 저는 김정은 원수님 앞에서 비행 시범을 보였습니다. 당시 저는 정말 긴장했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제 몸과 기체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시범 비행을 마치고 내렸을 때 김정은 원수님께서 직접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동무는 공화국의 자랑이야. 앞으로도 충성을 다해주게. 그분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을 때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죠.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영광스러운 일인데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거든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북한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갔어요. 중위에서 대위가 되고 소자를 거쳐 중자가 되었습니다. 29살의 나이에 말이죠. 주변에서는 저를 천재라고 불렀고 당에서는 모범 조종사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공허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충성 맹세를 외치고
훈련을 하고 비행을 하고 저녁이 되면 당 학습을 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점점 제가 누군지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9년 봄이었어요. 평양 시내 병원에서 정기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였는데 처음 본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중자동무, 이쪽으로 오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검진을 받는 내내 저는 그녀의 얼굴을 자꾸 쳐다봤어요. 그녀는 제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지만 검진 기록을 적는 그 손이 왠지 떨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혈압 정상입니다. 심장도 이상 없고요. 건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그녀는 다음 환자를 부르고 있었지만 제가 나갈 때 잠깐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때 우리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을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뭔가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핑계를 대고 병원에 자주 갔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속이 안 좋다, 잠이 안 온다. 별의별 이유를 다 대면서 그녀를 만나러 갔어요. 처음엔 그녀도 당황스러워했지만 점점 제 의도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중자동무 또 오셨네요. 이번엔 어디가 불편하신데요? 그게 말이죠.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전투기를 몰 때는 그렇게 당당하던 제가 한 여자 앞에서는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픈 건 아니고요. 그냥 선생님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정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가 작게 웃었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저는 의사고 동무는 환자인데 그럼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만나면 안 될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병원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도 하고 대동강변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녀의 이름은 이연이었습니다. 33이었고 평양의대를 나온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연희는 저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했지만 생각이 깊었고 말수는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제 앞에서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대동강변을 걷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강물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행복하세요? 연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행복이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저도 그래요. 여기서는 행복에 대해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야 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공허함을 느끼고 있구나. 연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갑자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연희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을? 저는 진심입니다. 연희 씨와 함께라면 이 공허한 삶 속에서도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연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따뜻한 게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2달 후에 결혼했습니다. 평양 시내의 작은 식당에서 간소하게 식을 올렸죠. 하객도 많지 않았어요. 제 동료 몇 명과 연희의 병원 동료들,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전부였습니다.
결혼식 날 연희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한복을 입고 서 있는 그녀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 결혼 후 우리는 평양 외곽의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같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연희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훈련 어땠어요? 힘들었죠. 신입들을 가르치느라 목이 쉬었어요. 그럼 내일은 제가 꿀차를 준비해 둘게요.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보다, 당에서 상을 받는 것보다 연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봄 연희가 제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이라니, 제 아이가 생긴다니. 저는 연희를 꼭 안았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네, 병원에서 확인해 봤어요. 넉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해서 그랬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미래를 꿈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뭘 가르쳐 줄까, 어떻게 키울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찼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면서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몸조리 잘하고 있어요. 내가 빨리 돌아올게요. 네,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게 제가 연희에게 한 마지막 정상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6시쯤 저는 비행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끝나서 기분이 좋았죠. 연희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야. 저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니, 텅 빈 게 아니라 난장판이었습니다. 가구들이 넘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 그릇들이 깨져 있었고 벽에 걸려 있던 김일성 초상화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초상화 액자 유리는 깨져 있었고 모서리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연희야, 어디 있어? 저는 미친 듯이 집안을 뒤졌습니다. 방, 부엌, 화장실 모든 곳을 찾아봤지만 연희는 없었어요. 대신 부엌 식탁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희의 글씨였습니다. 우리 아이는 희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옆에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 증명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초상화가 떨어진 것, 깨진 유리, 핏자국. 누군가 신고했고 보이부가 왔고 연희를 끌고 간 겁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공포와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보이부로 달려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보이부 건물 앞에서 저는 소리쳤습니다. 최강철 대장, 나와주십시오. 박도연입니다. 최강철은 제 비행학교 선배였습니다. 나이는 50 중반쯤 됐고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죠. 겉으로는 부드럽게 웃지만 속으로는 차갑고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한참 후에 최강철이 나왔습니다. 박동무, 이게 무슨 소란인가? 제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에게 달려들듯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보이부 요원들이 저를 막아섰어요. 아내, 이연희 동무 말인가? 그 동무는 반역행위로 체포되었네. 반역이요? 무슨 반역 말입니까? 초상화 훼손일세. 김일성 수령님의 초상화를 떨어뜨리고 피를 묻혔다네. 이건 중대한 범죄야. 그건 실수입니다. 제 아내는 임신 중이에요.
입덧 때문에 쓰러진 거라고요. 저는 거의 울부짖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강철은 차갑게 웃기만 했어요. 실수든 고의든 상관없네. 결과가 중요하지. 초상화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대장동무 제발입니다. 제 아내를 돌려주십시오. 임신 중이라니까요.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북한 공군 최고의 조종사였던 제가 한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최강철은 저를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박동무, 자네는 공화국의 보배야. 하늘의 별이지. 하지만 그 아내는 범죄자일세. 자네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자네만이라도 살려줄 수 있네.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우면 자네까지 위험해질 거야. 제발요, 제발요. 저는 계속 빌었습니다. 하지만 최강철은 돌아섰어요. 돌아가게. 내일 정상적으로 출근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해주지. 하지만 계속 이러면 자네 계급장도 보장 못해. 그렇게 말하고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있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연희가 남긴 쪽지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아이는 희망이었으면 좋겠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보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로 차갑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연희 동무 사망했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망 원인도 시신 인도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사망했다는 통보만 덩그러니 날아온 거죠.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수화기를 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수화기가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죠. 연희는 죽었고 우리 아이도 함께 죽었습니다. 제가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혼자 앉아서 연희의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연희의 모습. 그 옆에는 제가 서 있었죠. 그때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안해, 연희야.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면서 중얼거렸어요.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우리 아이도 지켜주지 못했어. 그때부터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는 복수심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벗어나야 해. 이곳에서는 살 수 없어. 하지만 그냥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탈북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특히 제 같은 군 고위 간부는 더더욱 그랬죠. 감시가 심했고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해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반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조종사 행세를 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부대에 나갔습니다. 당 회의실에 들어가서 가장 크게 만세를 외쳤어요. 김정은 원수님 만세. 목이 쉴 정도로 소리쳤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박동무, 오늘 유난히 기운이 넘치는군. 당연하죠. 우리 수령님의 은덕을 생각하면 목숨이라도 바쳐야 합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어요. 이 가면을 써야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훈련장에서도 저는 모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칠 때도 가장 열정적으로 했고 상급자에게도 존댓말을 철저히 썼죠. 저녁에는 자발적으로 당학습에 참여했습니다. 박중자 동무는 정말 모범이야. 간부들은 저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최강철조차도 저를 보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동무, 슬픔을 잘 이겨냈군. 역시 진정한 군인이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 동무. 개인적인 감정보다 공화국이 우선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너희들 모두를 떠날 거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조종사, 속으로는 탈출을 계획하는 사람. 저는 이중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남한으로 가려면 비행기를 몰고 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북한 공역을 벗어나려면 레이더를 피해야 하고 연료 계산도 정확해야 하고 남한 공군의 대응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대 도서관에 자주 갔습니다. 거기서 항공 지도를 연구하고 기상 패턴을 공부했어요. 누가 봐도 자기 개발하는 열정적인 조종사처럼 보였죠. 박중자, 요즘 도서관에 자주 오시네요? 사서가 물었습니다. 네, 비행 기술을 더 향상시키고 싶어서요. 우리 수령님을 위해 최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훌륭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의심받지 않으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남한 방공망의 위치, 비무장지대 상공의 기류 패턴, 계절별 바람의 방향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비행기 개조였죠. 저희 부대에는 강문수라는 정비병이 있었습니다. 28살의 젊은 친구였는데 저를 정말 존경했어요. 제가 비행 시범을 보일 때마다 눈을 반짝이면서 지켜봤거든요. 중자 동무, 오늘 비행 정말 멋있었습니다. 고맙네, 문수 동무. 자네 덕분에 기체 상태가 좋았어. 아닙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중자 동무의 실력이죠. 문수는 순수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를 이용해야 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는 문수를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문수 동무,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말씀하십시오, 중자 동무. 내 전용 기체에 보조 연료 탱크를 추가할 수 있을까? 장거리 비행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해드릴 수 있어요. 고맙네. 하지만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게. 알겠습니다. 문수는 의심 없이 제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일주일 후 제 미그 전투기에는 추가 연료 탱크가 장착되었어요.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게 내부에 몰래 설치한 거죠. 이제 비행 거리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중자 동무. 잘했네, 문수 동무.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순수하게 웃고 있는 문수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이 친구는 자기가 제 탈북을 돕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저는 조금씩 비행기를 개조했습니다. 항법 장치를 개선하고 엔진 점검 기록을 조작하고 비상통신 장비를 몰래 추가했죠. 모든 게 탈출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어요. 언제 탈출할 것인가. 이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열쇠였습니다. 저는 1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완벽한 순간을 찾기 위해서였죠. 비행 일정, 기상 상태, 남한 공군의 활동 패턴, 북한 지휘부의 감시 수준까지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날을 기다렸어요. 그 사이 저는 점점 더 모범적인 군인이 되어갔습니다. 당에서는 저를 선전 자료로 쓰기 시작했어요. 신문에 제 인터뷰가 실렸고 라디오에서 제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박도연 중자는 진정한 혁명 전사입니다. 개인적인 불행에도 불구하고 당과 수령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매일 밤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밤마다 저는 연희의 사진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연희야. 내가 곧 이곳을 벗어날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 이름을 세상에 알릴 거야. 연희가 남긴 쪽지를 저는 늘 가슴에 넣고 다녔어요. 작은 비닐봉지에 싸서 군복 안주머니에 보관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희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글씨를 볼 때마다 제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2024년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그해 10월부터 더 세심하게 기상 상황을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가을은 서풍이 강한 계절이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한 쪽으로 부는 바람이 강했죠. 이 바람을 타면 연료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11월 첫째 주 저는 비행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11월 2일 토요일 아침 6시 40분 단독 초계 비행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순간이구나. 토요일은 남한 공군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약한 날이었습니다. 주말이라 초계 빈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침 일찍이면 북한 지휘부도 방심하는 시간대였어요. 저는 그날까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이륙 후 정상 고도까지 올라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남쪽으로 급선해. 북한 레이더를 벗어나기 위해 저고도 비행. 그러다가 비무장지대를 넘으면 다시 고도를 올려서 남한 공군에 포착되도록 하는 거죠. 11월 1일 금요일 저녁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문수를 불러서 기체 상태를 확인했어요. 문수 동무 내일 비행인데 기체 상태 어떤가? 최상입니다. 중자 동무. 어제 완전 점검 끝냈습니다. 엔진도 완벽하고 연료도 가득 채워놨어요. 고맙네. 자네 덕분에 항상 안심하고 날 수 있어. 문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문수 동무, 자네는 정말 훌륭한 정비병이야. 잊지 않을 거야. 무슨 말씀을요, 중자 동무. 저야말로 동무를 만나서 영광이죠.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문수는 제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 순진한 친구가 내일 제 탈북 때문에 조사받을 거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미안해, 문수야. 저는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어요. 연희의 사진 한 장, 그녀가 남긴 쪽지, 그리고 임신 초음파 사진. 이것들을 작은 방수봉지에 넣어서 군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른 건 다 버렸어요. 계급장도 훈장도 모든 것. 내일부터 저는 더 이상 북한 공군 중자 박도연이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어요. 이륙, 선회, 저고도 비행, 비무장지대 돌파, 남한 영공 진입. 내일이면 끝나. 성공하든 실패하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군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더니 제 진짜 얼굴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오늘은 진짜 내가 되는 날이야.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비행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평양의 아침 풍경이 지나갔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알게 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구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저 하나 살기도 벅찬 사람이었으니까요.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6시 10분이었어요. 문수가 활주로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자 동무, 기체 준비 완료했습니다. 고맙네. 저는 전투기로 걸어갔습니다. 미그 29. 제가 2년 동안 몰래 개조한 기체였죠. 겉으로는 평범한 전투기지만 속에는 탈출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종석에 올라타기 전에 저는 문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기체 상태 어떤가? 최고입니다, 동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문수의 그 말이 왠지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다. 맞아요. 오늘 저는 어디든 갈 겁니다. 이곳이 아닌 어디든요. 그래, 고맙네.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계기판, 조종간, 스로틀 레버. 제 손에 딱 맞는 것들이었습니다. 안주머니에서 연희의 사진을 꺼내서 계기판 옆에 붙였어요. 그리고 작은 나침반도 꺼내서 옆에 놓았습니다. 이 나침반은 항상 남쪽을 가리킬 겁니다. 연희야 간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캐노피를 닫았습니다. 헬멧을 쓰고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통신기를 켰습니다. 여기는 독수리일. 이륙 준비 완료. 독수리일, 이륙허가. 북쪽 30km 초계 임무 수행하라. 독수리일 알겠습니다. 저는 스로틀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엔진이 포유하기 시작했어요. 기체가 떨리고 온몸에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시속 100, 150, 200. 그리고 조종간을 당겼습니다. 기체가 떠올랐습니다. 땅이 멀어지고 하늘이 가까워졌어요. 저는 상승을 계속했습니다. 1000m, 2000m, 3000m. 지상 관제소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독수리일 정상 고도 유지하라. 북쪽 방향으로 선회.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다른 걸 하고 있었어요. 조종간을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기체가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독수리일, 무슨 짓인가? 즉시 북쪽으로 돌아오라. 관제소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통신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스로틀을 최대로 밀었어요. 기체가 폭발적으로 가속했습니다. 몸이 뒤로 눌렸고 시야가 흐려졌지만 저는 조종간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남쪽으로. 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레이더에 뭔가 포착된 거예요. 북한 전투기들이 저를 추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연희야, 이제 시작이야. 저는 이를 악물고 조종간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뒤에서 미사일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계기판에 빨간 불이 번쩍였어요. 북한 전투기 2대가 저를 추격하고 있었고 그중 한 대가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저는 급하게 기체를 왼쪽으로 틀었습니다. 몸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시야가 돌았지만 저는 조종간을 놓지 않았어요. 쾅! 미사일이 제 오른쪽 100m쯤 떨어진 곳에서 폭발했습니다. 충격파가 기체를 흔들었고 계기판의 불빛들이 깜빡였어요. 제 길.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피했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또다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죠. 이번엔 오른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기체가 거의 수직에 가깝게 기울었고 중력 때문에 의식이 흐려지는 느낌이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터널처럼 좁아졌지만 저는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지금 정신 잃으면 끝이야. 두 번째 미사일도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어요. 파편 몇 개가 왼쪽 날개에 박혔고 기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계기판을 봤습니다.
왼쪽 날개 유압 시스템에 빨간 경고등이 켜져 있었어요.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날 수 있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쪽을 향해 속도를 냈어요. 고도를 낮췄습니다. 3,000m에서 1,000m까지 급강하했죠.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낮게 날수록 레이더에 잡히기 어려웠거든요. 산과 계곡 사이를 누비면서 날았습니다. 눈앞에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고 때로는 산등성이가 너무 가까워서 식은땀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추격기들이 따라오고 있었지만 점점 거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지형을 몇 년 동안 연구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땀이 헬멧 안으로 흘러내렸고 손이 미끄러웠지만 조종간을 꽉 쥐었어요. 연료 게이지를 봤습니다. 절반 정도 남아 있었어요. 계산대로였습니다. 문수가 달아준 보조 연료 탱크 덕분에 여유가 있었죠. 문수야, 고맙다. 저는 속으로 그 친구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어요. 문수는 지금쯤 조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제 탈북을 도왔다는 혐의로 말이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추격기들의 신호가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연료가 떨어져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제가 비무장지대에 너무 가까워져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제 추격은 끝났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계기판을 다시 확인했어요. 연료는 40% 남았고 엔진은 정상이었으며 왼쪽 날개는 손상되었지만 비행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앞쪽으로 비무장지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조망과 지뢰밭이 끝없이 펼쳐진 그 황량한 땅. 그 너머가 남한이었어요. 저는 고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2,000m까지 올라갔죠. 이제는 남한 레이더에 잡혀야 했습니다. 그래야 저를 미사일로 격추하지 않고 착륙을 유도해 줄 테니까요. 통신기를 켰습니다. 주파수를 남한 공군 주파수로 맞췄어요. 이것도 몇 년 동안 조사해서 알아낸 정보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합니다. 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문장을 저는 수백 번 연습했어요. 밤마다 숙소에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외웠습니다. 하지만 상대편 쪽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합니다. 쏘지 마세요. 다시 외쳤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더 절박하게.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 주파수가 틀린 건가? 아니면 통신기가 고장 난 건가? 아니면 그들이 저를 적으로 판단해서 격추하려는 건가? 제발, 제발. 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통신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확인 항공기,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이다. 신원을 밝혀라. 저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다시 외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몇 초가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확인 항공기 우리 지시를 따라라. 속도를 줄이고 유도기를 따라와라. 저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알아들었다는 거잖아요. 저를 믿어준다는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른쪽에서 한국 공군 전투기 2대가 나타났습니다. F-15 전투기였어요.
제 미그기보다 훨씬 크고 세련된 기체였습니다. 그들이 제 좌우로 붙었습니다. 호위하는 거였죠. 저는 그들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날았어요. 오산 공군기지로 따라와라. 저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긴장이 조금 풀리면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면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착륙을 해야 했습니다. 10분쯤 날았을까요? 앞쪽에 큰 공군기지가 보였습니다. 활주로가 길게 뻗어 있었고 여러 건물들이 보였어요. 미확인 항공기 착륙 준비. 지시를 주의 깊게 따라라.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고도를 낮추고 속도를 줄였어요. 바퀴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왼쪽 바퀴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아까 미사일 파편에 맞았을 때 유압 시스템이 손상되면서 바퀴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큰일 났다. 왼쪽 바퀴가 안 나와. 계기판을 봤습니다. 왼쪽 바퀴는 절반만 나와 있었고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대로 착륙하면 기체가 옆으로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다시 시도해 봤습니다. 유압을 다시 올리고 비상 레버를 당기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하지만 바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동체 착륙은 위험했어요. 잘못하면 기체가 폭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퀴를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활주로에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고도 100m, 50m, 30m. 활주로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기체를 최대한 수평으로 맞추고 속도를 계속 줄였어요. 10m, 5m. 연희야, 지켜봐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끽. 엄청난 마찰음이 울렸습니다. 기체 바닥이 활주로와 부딪히면서 불꽃이 튀었고 온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안전벨트가 가슴을 눌렀고 목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기체가 미끄러지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노력 끝에 드디어 기체가 멈췄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살았다. 살았어.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어요. 북한과 다른 냄새였습니다. 조금 더 깨끗하고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조종석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지만 어떻게든 기체에서 내려왔어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활주로 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땅에 짚었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연희야. 제 목소리가 활주로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희야. 내가 해냈어. 내가 나왔어. 사방에서 군인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 소방차, 구급차.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울었습니다. 희망아, 우리 아이 희망아. 안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열었어요. 연희의 사진, 그녀가 남긴 쪽지, 초음파 사진. 우리 아이는 희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글씨를 읽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희야, 희망아, 너희 이름을 이제야 부른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이름들. 북한에서는 절대 부를 수 없었던 그 이름들을 저는 이제야 외칠 수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으십니까? 한국말이었습니다.
북한 억양이 아니라 부드러운 남한 말투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 군인을 봤습니다. 젊은 장교였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롭게 울고 있습니다. 장교는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지만 어떻게든 섰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깨끗한 공기. 북한과 같은 하늘이었지만 왠지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기가 남한입니까? 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 단어가 귀에 낯설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연희가 웃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의 그 환한 미소. 연희야, 우리 여기 왔어. 자유로운 곳에 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그 바람에 실려서 연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도연 씨. 이제 다시 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시 살게. 너희를 위해서라도 잘 살게. 군인들이 저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제가 타고 온 전투기가 활주로 한가운데 멈춰 있었습니다. 연기가 나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고마운 기계였습니다. 고마워. 저는 그 기체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어요. 난방이 잘 되어 있었고 깨끗했고 밝았습니다. 북한의 어둡고 추운 건물들과는 달랐어요. 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간단한 조사실 같았어요. 책상과 의자가 있었고 물과 간단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쉬시면서 물 좀 드세요. 조금 있다가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어요. 혼자 남겨진 순간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제가 남한에 온 게 맞나? 정말 탈출에 성공한 건가? 손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해냈어. 물을 마셨습니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었어요. 북한에서 마시던 물과는 맛이 달랐습니다.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 같았습니다. 먹으면서 눈물이 또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매일 아침 충성 맹세를 외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자유구나.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보부 소속인 것 같았습니다. 박도연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소속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신분, 북한에서의 역할, 탈출 이유, 탈출 과정,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특히 연희 이야기를 할 때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잃었는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조사관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살아서 여기 왔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일단은 여기 정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희와 우리 아이를 위해 잘 살고 싶습니다.
조사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여러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쯤 끝났어요. 오늘은 여기서 쉬시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배정받은 숙소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침대가 있었고 책상이 있었고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는 별이 떠 있었어요. 북한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지만 왠지 더 밝게 보였습니다. 연희야, 별 보여? 저는 하늘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여기 왔어. 자유로운 곳에. 비록 너는 없지만 나는 너를 기억하면서 살게. 그리고 우리 아이 희망이도 절대 잊지 않을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도연 씨. 이제 다시 사세요. 행복하게. 저는 주머니에서 연희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춰보니 그녀가 웃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의 그 환한 미소였습니다. 연희야, 나 약속할게. 여기서 의미 있게 살겠어.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고 진짜 나로 살겠어.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막연했습니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설렜어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자유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어요. 그냥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같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박도현, 넌 이제 자유야.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인생의 시작.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현 씨,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네, 나갑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밥과 국,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성한 식사였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생선구이, 나물. 평범한 한국 아침 식사였지만 제게는 잔치 같았어요.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맛있었어요. 씹을수록 단맛이 났습니다. 이게 자유의 맛인가?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저렇게 자유로워졌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연희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연희야, 나 이제 뭘 해야 할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제가 스스로 찾아가면 되니까요. 일단은 적응하는 거지. 이곳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배우고, 한국말도 제대로 배우고, 일자리도 찾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니었지만 방향은 잡혔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너희를 위한 뭔가를 만들고 싶어. 너희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을 찾고 싶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사관이었어요. 박도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네. 작은 회의실로 갔습니다. 조사관이 서류 몇 장을 펼쳐 놓았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곳에 적응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정착 지원금, 주거 지원, 취업 교육.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 정도 교육받으시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도연 씨 같은 경우는 특별합니다. 군 고위 간부 출신이고 전투기를 몰고 오셨으니까요. 언론에서 관심이 많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할 건 없으니까요. 조사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도연 씨, 용기 내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기지 안을 산책했습니다. 허락을 받고 나온 거였어요.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고 전투기들이 활주로에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타고 온 미그기도 한쪽에 세워져 있었어요. 상처투성이었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고마워.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전투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았어요. 너도 이제 쉬어. 내 임무는 끝났어. 한 젊은 조종사가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박도연 씨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공군 대위 김민수라고 합니다. 어제 박도연 씨 호위했던 조종사 중 한 명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영광이었습니다. 북한 최고 조종사를 호위하다니. 김민수 대위가 미그기를 받습니다. 이 기체로 여기까지 오셨다니 대단하십니다. 미사일 맞고도 착륙하셨잖아요. 운이 좋았죠.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제가 봤는데 정말 대단하셨어요. 우리는 잠시 전투기를 바라봤습니다. 박도연 씨, 앞으로 뭐 하실 건가요? 혹시 한국 공군 들어오실 생각 없으세요? 글쎄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려울 겁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하지만 다른 길은 많을 거예요. 박도연 씨 같은 분이면요. 고맙습니다. 김민수 대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박도연 씨. 대한민국에.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숙소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희망아, 보이니? 저 노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름답지? 북한에서는 이런 노을을 봐도 마음이 답답했어. 하지만 여기서 보는 노을은 달라. 자유로워. 사진을 꺼내서 노을에 비춰봤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함께 이 노을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연희야. 내가 남긴 희망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제 나는 너희 목까지 살게. 자유롭게 의미 있게. 밤이 되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 기대되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연희야, 희망아, 지켜봐줘. 아빠가 잘할게. 너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줄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 연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하얀 옷을 입고 웃고 있었어요. 도연 씨, 잘 오셨어요. 연희야, 이제 행복하세요.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당신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연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도연 씨. 새로운 삶을 사세요. 그게 우리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알았어, 연희야. 연희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안녕, 도연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연희야. 영원히.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좋은 아침이야, 연희야. 좋은 아침이야, 희망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가 오늘도 열심히 살게.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의 첫 번째 진짜 아침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가장 어려운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일뿐입니다. 연희와 희망이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꿈꿨던 희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은 지금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을 들고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